제가 그 2부 시작하기 앞서서 1부에서 다뤘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대표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펀딩에 관련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펀딩을 받을까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펀딩은 항상 필요한 시점보다는 좀 더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좋다. 통상적으로는 짧게는 3개월, 정말 길게는 6개월 이상도 소요가 된다라고 예상을 하시고, 항상 자금이 떨어지는 거를 계획을 하시면서 더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는 부분이고요. 경쟁사랑 비교를 해서 우리가 뭔가 저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 이런 식의 접근법보다는 우리가 그냥 압도적으로 잘하는 하나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시고 그거에 대한 것만 강조를 해주시는 부분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대표님들 스스로가 생각을 하셨을 때 이 플로우가 굉장히 좀 본인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형태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 과제는 일단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만큼 다 하시되, 이제 아무래도 회사가 더 커지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공수가 더 커져요. 이거를 뭐 정부 지원 과제 하면은 증빙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솔직히 좀 자본무가 많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뒷단계로 갈수록은 크게 의미가 없고, 대표적으로 좀 좋았던 꼭 하셨으면 하는 정부 지원 과제는 예비 창업 프로그램은 하나 하시고요. 그리고 창업을 하신 시점부터는 아마 최근에는 프리팁스라는 게 생긴 걸로 아는데, 저희 때는 팁스부터 있었는데, 팁스 관련된 사업은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뭐 억 단위로 주는 거고, 사실 지분 손실 없이 가장 큰 돈을 받는 거라 조금이라도 개발이나 기술 쪽이랑 좀 연관을 지으실 수 있는 테마가 있다면 꼭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제가 이제 시드 라운드 단계에서 저희가 뭐 좀 어떻게 좀 구성을 했는가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시드, 프리시, 시리즈 A, 뭐 시리즈 A 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얘기를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시리즈 A 전까지는 꿈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꿈이 어디까지인지, 얼마나 큰지, 그냥 가능성에 대한 것만 초점이면 시리즈 A부터는 확실히 현실적인 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지표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리즈 B로 갈수록 아예 시리즈 B부터는 완전히 현실적인 거 플러스 이걸 토대로 목표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시리즈 A 때 투자 유치가 가장 힘들었고 가장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초기 투자가 끝난 시점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더 성장을 할 것인가, 정말 유의미한 지표를 시장에서 꺼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준비를 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일부에서 중점적으로 다뤄드렸던 내용들이 뭐 어떻게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가 이런 건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사업적 기회를 보시는 것도 방법인데, 그냥 그것보다 항상 더 중요한 거는 왜 하필 내가 이걸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거를 꼭 질문에 던져보시고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너무 미친 듯이 좋아하고 사랑한다도 답일 수도 있고, 내가 이걸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의 기본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항상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시드 라운드에서 시리즈 A를, 프리 시리즈 A를 가고 시리즈 A를 가면서 굉장히 사업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걸 변해감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IR 덱이 좀 구성이 변해갔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시드 라운드 자체는 꿈이고 목표고 그냥 생각을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좀 간단하게 다 이제 좀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제 프리 시리즈 A로 가게 되면은 이제 뭔가 유의미한 이라고 말하기엔 좀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가 나오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 이제 그런 컨디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드 라운드 때는 철저하게 왜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왜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지, 우리 팀이 왜 이걸 강점이 있는지 중점적으로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프리 시리즈 A도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고요. 그리고 시리즈 A로 되는 그 순간부터는 완전 차원이 다르게 좀 더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계속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탑다운으로 모든 거를 맞추시면 설득 포인트가 더 세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IR 덱을 구성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큰 거에서 작은 쪽으로 점점 좁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소한 사업 아이템이실 수도 있어요. 대중성이 없는 사업 아이템. 사실 제가 처음 명품 커머스를 했을 시점도 명품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어요. 온라인에 명품 사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일 때는 훨씬 더 큰 비교 대상을 찾아서 대전제를 보여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명품을 하지만 명품을 얘기하기 이전에 다른 약간 좀 비슷한 섹터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이미 더 대중화가 되어 있는 것들, 예를 들자면 온라인으로 제일 많이 사는 좀 비싼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 해외여행 항공권, 숙박, 여행 같은 경우 해외여행 가시는 거 다 몇백만 원씩 하는데 다 온라인으로 사시지 그거 오프라인 가서 안 사시잖아요. 그럼 더 생각해보면 왜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게 됐지?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막 해외여행을 다니게 됐지? 국민 소득이 막 갑자기 10배가 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측면을 해서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점점 이렇게 바뀌어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뭔가 프리오더, 명품 프리오더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프리오더라는 거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정의를 했어요. 프리오더라는 말이 특이한데 결국 따지고 보면은 예약 구매다. 항공권 예약하는 거랑 똑같다. 자동차 예약하는 거랑 똑같다. 계약금 내놓고 예약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우리가 주는 가치가 뭔지를 뒤에 계속 설명한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제일 강조를 드렸던 게 처음부터 굉장히 자신 있게 힘 있는 장표 하나는 반드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 장표로, 맨 첫 장표가 저는 그건데, 맨 첫 장표로 이걸 보면은 이 회사가 뭘 하겠다는 건지, 또는 어떤 걸 정말 뛰어나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려고 하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장표가 들어가면 좀 더 수월해진다. 왜냐면 IR 자체는 보통 30분인데 30분 동안 심사역들이나 투자자들이 막 안 졸고 다 듣고 있기는 쉽지 않아요. 1대1로 대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듣는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졸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흥미가 있어야 뒤에까지 쭉 가니까 항상 그 완급 조절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였고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소개인데, 서비스 소개를 할 때만큼은 진짜 힘을 주시는 게 좋아요. 정말 딱 봤을 때 이런 거다. 그리고 만약에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좀 세게 강조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게 강조 포인트였냐면, 이 세상에 우리처럼 프리오더하는 서비스는 없어. 근데 뭐 전 세계 글로벌 최초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저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아직도, 그래서 국내에서는 최초 프리오더 패션 플랫폼이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최저가고 가장 빠르다, 이런 것들을 넣은 거예요. 자신 있게 보여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장표는 사실은 전 어펜딕스로 뺀 건데 필요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장표니까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게 좋긴 해요. 꼭 플로우의 흐름에 넣을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뭐 투자자분들이 질의사항에서 나왔을 때 보여주면 되는 거, 꼭 이런 것들은 도식화를 해서 보여주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다, 이렇게, 이건 예시로만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의 개요, 그래 그 프리오더 서비스라는데 우리는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를 상세하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각각의 상품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가격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고, 실제로 항상 이럴 때는 비교 부분을 넣어주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보통 고객들이 뭐 매치스 패션이나 팔페치에서 직구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매장 가서 사시는 것보다는 체감상 어느 정도 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포인트를 주시면서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시장에서 굉장히 가능성 있고 경쟁력 있는 플레이어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되고, 여담이지만 시리즈 A 때는 제가 IR 덱을 정말 과장 하나도 없이 96번 고쳤어요. 거의 100번에 가깝게 고쳤고 버전이 96개가 있어요. 처음부터 저렇게 만든 게 아니라 계속 고치면서 간 거라, 시리즈 B 때는 사실은 뒤에 숫자만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 때문에 좀 바꾸는 거 말고는 거의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한번 만드실 때 각각의 대표님의 성향이나 그 비즈니스의 특성에 맞춰서 한번 짜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리고 항상 고칠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린 서비스를 홍보하고 운영을 하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가 이렇다는 걸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고객을 유치를 하고 고객들은 어떤 걸 즐길 수 있는지 이런 걸 짚어주고 가시는 게 꼭 필요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수요 예측이라는 하나의 또 기술적 테마를 또 이번엔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 수요 예측을 할 건데 그냥 시스템 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뭘 어떻게 할 건데 그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수요 예측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프리오더라는 제품들을 팔았기 때문에 프리시즌 데이터라는 데이터를 초기에 확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을 실제로 해당 제품이 이제 가을 제품이었으면 프리오더 가을 제품을 판 거면은 실제 가을이 왔을 때 그 제품군들이 실제로 어떤 판매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거를 정교하게 비교 분석을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모든 제 덱의 포인트는 텍스트가 좀 많은 것들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좀 목적이 다른 건 있는데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식화를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도식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배치도 중요하고 텍스트는 적게 쓰고 적게 쓸수록 좋은데 IR 덱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IR 덱을 투자자가 봐서 이거가 마치 사업계획서고 모든 거인 것처럼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게 한다는 목적이 있는 IR 덱이 있고, 어떤 IR 덱은 제가 뭐 강의를 한다든지 피칭을 한다든지 데모데이를 가서 하는 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세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라이트하게 다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항상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완전 풀 버전의 진짜 어펜딕스까지 다 있는 IR 덱은 70페이지 정도 돼요. 그 모든 게 거기에 있어요. 뭐 투자자들이 투신 보고서를 쓰고 이렇게 할 때 필요한 장표들까지도 다 넣어놓은. 근데 그런 장표는 모든 투자자들한테 뿌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IR을 하고 투심을 진행하는 하우스들에 한해서만 보내주는 게 좋고, 그 전 버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좀 불필요한 거, 좀 민감한 사항들, 우리 회사의 되게 코어인 거, 대외비인 것들은 다 제하고 준비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데모데이다, 아니면 이건 정부 발표다, 정부 발표하는 대회다, 이런 거를 나가는 목적이시면은 텍스트를 더 줄이고 10분 내외로 발표할 수 있게 임팩트 있게 더 구성을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정말 투심까지 갔다, 이거는 최종 이걸로 뭐 끝을 낼 거다 하는 완전 풀덱은 보통 50페이지 이상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아무리 줄여봐도. 그리고 실제 투자자들이랑 IR, VC들이랑 IR을 하게 되는 장표의 숫자의 적정량은 30장 내외예요. 발표 장표로. 중간에 뭐 이렇게 좀 트랜지션으로 넣어놓는 장표들을 제외하고 30장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왜 30장이냐면 보통 똑같아요. 대부분의 VC들 가시면 IR 하시면은 30분 IR 하고 30분 질이에요. 그러니까 30분 안에 발표를 끝내려면 장표당 1분씩 쓴다고 생각을 하고 30장을 만드는 게 그냥 약간 좀 국룰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정부 지원 과제는 15장을 넘기면 힘들어요. 15장 안에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훨씬 타이트하게 더 조밀조밀하게 넣고 불필요하고 좀 중요하지 않은 건 다 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도식화가 중요하고, 항상 프로세스 기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런 걸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사실 소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같이 물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 했잖아요. 이게 성과예요. 사업 성과. 우리는 무엇을 지금까지 성취했고 어떻게 해왔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했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앞에는 서비스 소개니까 약간 PR의 영역이면은 여기는 진짜 이제 현실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린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민감한 사항, 이건 실제 대그에서 제가 발췌해서 좀 고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은 제가 다 제외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다가 제가 저희 파트너사들 로고 있는 건 로고도 넣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그건 제가 삭제를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 해외 파트너십이다. 우리 이런 파트너십을 갖고 있고 이 정도로 정말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뭐 대기업 파트너, 뭐 B2B 서비스를 하신다 이러면은 반드시 어떤 장표엔 이런 게 넣어야 돼요. 우리 B2B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고객들 회사들은 이런 게 있고, 그거를 굉장히 있어 보이게 멋지게 만드는 방법은 그 회사들의 로고들을 다 가져와서 유명한 거 위주로 상단에 넣고 크기도 좀 조절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토스랑 한다 이러면 진짜 크게 넣으면 좋겠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있다 이런 게 딱 보여주는 거는 IR을 하셔도 정부 지원 과제를 하셔도 무엇을 하셔도 항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 있는 장표예요. 우리 정말 장난하는 거 아니고 이 정도로 시장에서 검증받고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구성을 하시면 된다로 예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 장표는 시리즈 A 때부터는 있어야 돼요. 반드시. 제가 말씀 아까 드렸었는데 2018년도에 프리시리즈 A 이제 17년도에 하고 시리즈 A를 사실 2018년도 하반기에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프리오더로 피벗을 한 게 2018년 6월이었고 그리고 한 2달 해보고 어느 정도 숫자가 나와서 아 빨리 받아야겠다 돈 더 떨어지기 전에 이래서 한 9월인가 이때쯤부터 저희가 또 IR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왜 안 됐는지를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표가 없었다는 얘기도 맞지만 이 장표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투자자한테 제가 얘기하는 밸류에 수십억 하는 금액을 요구할 만큼이 납득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뭔가 지표들은 커머스 기반으로 했을 때 제가 핵심 KPI로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직전 투자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지, 전년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도 넣어주시면 좋고 대신에 꼭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가 가장 자신 있는 마케팅 또는 뭐 매출 지표 이런 것들은 꼭 이렇게 강력하게 좀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 앞에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우리의 최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이 정도 고점도 찍었고요. 이 정도 회원도 있고 이런 수준이에요. 현재 우리 상황은.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거는 아니고 이런 성장을 따라서 온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이건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 하려고 조금 만져본 건데 만지다 만 건데 이제 분기별로 보통 끊는 게 좋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업력이 이제 6년이 찼기 때문에 월별로 넣는 건 좀 크게 의미가 없어졌고 특히나 시리즈 A와 시리즈 B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분기로 끊어서 저희는 좀 설명을 드리는데 분기로 하실지 월로 하실지는 그래프 모양이 어디가 더 예쁘게 나오시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거를 하시면 되고 월별로 어떤 서비스는 끊었을 때 좀 손해보는 데도 있어요. 저희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월별 매출 지표보다 분기별로 커지는 건 확실한데 월로 했을 때는 특정 달은 프리오더 자체가 별로 없는 달이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거래액이나 매출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건 전략적으로 구성을 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이런 건 우리 분기별로 묶으면 우상향이 되는구나. 그래도 뭐 별 수 없이 이렇게 꺼지는 데도 있기는 한데 이런 건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반드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왜 우리는 21년 2분기에 못했냐. 이건 실제 저희 사례는 아니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게 나오면 설명하시면 돼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저희가 갑자기 조직에 이렇게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 아니면은 성장통을 겪는데 원래 기존에는 물류가 내부에서 막 이렇게 저희가 직접 패킹을 하고 보냈는데 너무 갑자기 늘어나서 물류센터를 외부로 이전을 하는 작업을 한 달 정도 하면서 한 달 정도의 매출이 꺾인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가입자가 꺾였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예시로 넣어놓는 뭐 지표들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가입자 추이, 이제 뭐 다음에 매출, 뭐 마케팅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런 거는 한번 예시로 참고하셨다가 대표님들 각각에 맞게끔 가장 맞는 지표들로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약간 추세를 보여주되 반드시 이 장표는 우상향이 돼야 된다. 그래서 현재는 최고점을 향해서 계속 달리고 있고 이 시점에 여러분 그 투자자분들이 믿고 저희를 도와주시면 우린 여기서 다시 이렇게 뚫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액 생장 지표도 이렇게 보여주면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저희가 2019년에 시리즈 A도 못 받고 엄청 그냥 힘든 정말 손가락 빨고 있던 그 시절에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사실 이것도 엄청난 성장을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2020년도에 믿고 34억을 상반기에 투자해 주셔서 갑자기 이렇게 올렸고 이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4분기에는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때 이제 저희는 시리즈 B가 끝났으니까 그때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올라갔다. 더 고속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주의를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왜 성장을 하는지, 왜 분기별로 YOY로 성장하는지, 전분기 대비해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이런 게 계속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이 IR이 다 끝났을 때 투자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아, 이 회사 진짜 미친 듯이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에 남아야 돼요. 그래서 성장을 계속하는 쪽으로 최대한 맞추시고 당연히 시리즈 A, 시리즈 B를 가면은 거짓 지표로는 투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꿈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여긴 요만큼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위로 그린다. 이거는 절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2배도 쳐보고 3배까지도 쳐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면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이런 그림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도 시리즈 B는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구매율도 마찬가지죠. 커머스 같은 경우는 재구매율이 반드시 나와요. 근데 재구매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뭐 마케터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에 굉장히 강하신 대표님들은 쉬우실 텐데, 일반적으로 재구매율 하면은 전환율은 굉장히 명확하죠. 커머스 같은 경우는 전체 거래액에서 나누기 그냥 MAU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문 건수 나누기 MAU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한 달에 방문하고 썼던 고객들 중에 몇 명이 이거 샀는가 이렇게 추이를 보는 건데, 전환율은 추산이 쉬운데 재구매율이 왜 어렵냐면 재구매율은 어떠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는 명품이잖아요. 그 명품을 매일 사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근데 저희는 없어요. 현재 밝혀진 바로는. 그럼 일주일 만에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저희 몇십만 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예요. 한 달에 한 명은? 한 달에 한 번은 사는 사람은 몇 명일까? 이런 것들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각각의 비즈니스, 그 인더스트리 서비스에 맞게끔 그거를 정교하게 골라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하실 때는 2가지 포인트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의 재구매율 지표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일 것인가. 그리고 2번째는 그 지표가 굉장히 이해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그냥 상식적으로도 이해 가능한 근거로 그런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인가가 중요해요. 단순히 서비스를 운영을 해봤더니 이 시점에 그냥 갑자기 재구매율 올라가서 우리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디서 공격을 받냐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펀딩은 3에서 6개월에 걸려요. 그러면 대표님들이 이 IR 덱을 갖고 처음 발표한 것보다 최소 한 분기 뒤의 시점까지의 지표는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그냥 이상적으로 고점을 한번 찍은 거를 일반화를 시키면은 그 다음에 투자자들한테 거짓말을 한 꼴이 돼요. 그거 그때만 잘한 거네요. 추세가 없네요. 그래서 기준을 항상 두셔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명품이잖아요. 패션이고. 근데 일반 패션이면은 저는 솔직히 한 달에 하나도 살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간에. 뭐 예를 들면 속옷도 살 수 있고, 양말도 살 수 있고, 신발도 살 수 있고, 그냥 티셔츠, 와이셔츠, 뭐 바지, 출퇴근용 이런 건 그냥 살 것 같아요. 근데 명품이잖아요. 저희 평당가가 뭐 몇십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 하는데, 전 그런 제품들을 그렇게 뭐 매달 살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누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달에 처음 산 사람이 한 달 내에 다시 사는 사람은 이 정도 비율이 됐고, 2달 안에 산 건 이 정도가 됐고, 3달 안에 이 정도 됐고, 4달엔 이 정도 됐고, 당연히 이게 누적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겠죠. 우상향이 되겠죠. 근데 저희는 어디에 사실 중점을 두냐면 3개월이에요. 왜냐면 분기라는 좋은 신호가 하나 있고, 분기별로 하나씩 산다. 근데 왜 분기가 또 말이 되냐면 계절별로 쇼핑을 한다. 사실이에요. 백화점에 가서 보시면 3분기 재구매율을 많이 봐요. 특히 디자이너 브랜드나 럭셔리 브랜드는 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절이 바뀌니까 기분 내려고 한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럭셔리 쪽 이커머스의 사실 핵심 재구매율 지표는 3개월로 많이 보고 있어요. 실제로 팔페치라는 이제 해외 가장 큰 기업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기준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경쟁사는 이러한데 우리는 이랬어요. 근데 2년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 작년 대비보다도 조금이지만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경쟁사랑 비교해도 차이는 나요. 그래서 우린 가능성 있어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계속 우린 자신 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더 잘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똑같아요. CAC가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인데 결국 고객을 획득할 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 이 고객이 실제로 사는데 얼마가 돈이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퍼체싱 고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구매한 고객이에요. 가입을 시키는 고객이 아니라, 그건 CPI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정말 실제 고객이에요. 제품을, 우리 서비스를 쓰는 고객. 그래서 마케팅 지표상에서 전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뭐 서비스, B2B 서비스가 아니시라면, B2C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챙겨주셨으면 하고, 여기에 항상 그 마케팅 지표들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모수가 적고 그랬을 때는 마케팅비 100만 원 썼을 때 막 이만큼 됐다 하면은 막 로아스가 말도 안 되게 나오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몇천 프로도 나오고 10,000%도 나와요. 저희도 그래요. 한 12,000%까지 나와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 넣으면은 저희가 그걸로 1억 2천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20배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통계에서도 가장 이제 저희가 뭐 샘플링을 하거나 저는 이제 통계학을 부전공을 했었는데 통계에서도 나오는 개념인데 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표의 정교함은 떨어지고 효율이 같이 떨어져요. 마케팅도 당연한 거예요. 제가 마케터는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10,000명일 때 20,000명이 되는 거랑 이제 이때 들어가는 돈과 그 다음에 뭐 20만 명에서 다시 뭐 22만 명이 되는 거랑 이게 효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가 됐든 간에 저 회사가 돈이 없고 엄청 바이럴에 의지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진성팬인 경우가 많죠. 당연히 초기 유저들은. 근데 뒤로 갈수록 그냥 얻어 걸린 고객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케팅의 비효율이 시작이 되죠. 특히나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마케팅 팀의 뭔가 성과를 보거나 이런 거를 저희가 고민을 해봤을 때는 저는 월별 신규 가입자의 효율 자체는 들어간 대비 이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냥 그건 기준이 없거든요. 그냥 계속 몇 명씩 넣느냐, 돈 쓴 거 대비 얼마나 넣느냐 이 기준인데, 근데 이런 것처럼 CAC거나 아니면은 뭐 전환율이거나 아니면 리텐션이거나 이런 약간 좀 한 번 더 가공이 돼야 되는 그런 모수가 커짐에 따라서 분모가 커져서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들 같은 경우는 항상 염두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좀 더 얼리 스테이지이신 분들은 이런 거를 막 PR을 할 때 우리 로아스 5,000%예요. 그러면은 정말 똑똑하고 스마트한 심사역 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초기인데 대표님이 나이브 하시네? 그럼 바로 질문이 어떻게 나와요? 저희 100만 원 썼는데 이만큼 나왔어요 이러는데 그럼 1,000만 원 쓰면 그렇게 나오나요? 1억을 쓰면 어떻게 될 거라 예상하시죠?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당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리즈 A 때 얘기했냐면 시리즈 A 받는 그 시점까지만 해도 저희 한 달에 마케팅비를 500만 원에서 6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500만 원, 600만 원을 써도 연평균 500만 원을 써도 한 달에 한 4억 정도 나왔었어요. 그럼 80배잖아요. 500만 원 쓰고. 그러면 로아스 기준으로 하면 8,000배예요. 그러니까 8,000%예요. 말도 안 되는 지표인데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케팅비를 안 쓰고도 요만큼밖에 안 써고도 이렇게 한 건 잘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갑자기 마케팅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잘 될 거냐고 하면 잘 될 거 기대는 한다. 하지만 당시 저희 회사 마케터가 없었어요. 그냥 저나 저희 회사 부대표가 그냥 공부해서 마케팅을 돌리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케팅을 잘하는 퍼포먼스 마케터를 이미 인재를 영입을 완료했습니다. 이 투자가 되기 전에 다음 달부터 입사를 합류합니다. 그래서 믿고 투자해 주시면은 이 마케터의 이 능력을 믿고 돈을 더 써서 올려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효율은 담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그런 장표예요. 제가 가장 이제 저희 주주들이 좋아하고 중요하게 보는 장표인데 그러면 모든 커머스는 똑같아요. 모든 서비스가 사실 마찬가지, 제조업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마케팅비 대비 매출이 어떻게 나오냐, 판관비 대비 결국은 어떻게 나오냐 이건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 가운데 끊어놓은 거는 진짜 거의 한 20배, 30배 차이가 나니까 그래프로 표현이 안 돼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좀 극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런 장표는 꼭 넣으시는 게 좋아요. 한 달에 우리가 마케팅비를 얼마를 써서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마케팅 팀의 KPI는 항상 목표 매출액, 목표 거래액의 몇 %까지 마케팅비를 쓴다예요. 거기 안에서 저 목표액을 달성한다가 진짜 주된 KPI예요. 그래서 기준이 정해져야 돼요. 저는 사실 모든 게 다 탑다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처럼 목표하는 매출액이 이만큼이니까 이게 가능한 매출액인지 우리는 다 같이 합의를 해야 되고 이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케팅에서 감내할 수 있는 최대치 비용을 여기까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거래액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저는 정직하게 좀 더 솔직하게 보여드리면 실제로 돈을 얼만큼 써서 가는지 이게 중요해요. 갑자기 이때 이렇게 올라갔는데 마케팅비를 이만큼까지 써가지고 됐다라고 하면은 투자자가 사실 뭐라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 돈 써서 만든 숫자네.
갑자기 TBCF 틀어서 한 건가 보네? 그럼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 그럼 다음 달까지 지켜봅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추세를 항상 보여주고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우상향은 꼭 될 수 있도록 되도록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좀 더 추천을 드리자면, 특히 시리즈 A부터는 IR을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겠다라는 그 타임라인이 나오시면 적어도 3달 전부터는 지표를 맞추셔야 돼요. 우리 이런 지표로 계속 올려서 가자. 그래서 우리 IR 시작할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반드시 그 시작하는 그때 고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 넥스트 2-3달 동안은 이 지표를 유지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회사가 운영이 될 수 있게 사업 계획을 꼭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또 여기도 현실적인 얘기죠. 우리가 가져오는 제품이 얼만데, 소비자가 얼만데, 얼만큼 싸게 파는데 얼만큼 남기냐, 이런 것들을 기록을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표본을 뽑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도식화를 해서 오히려 그림으로 이렇게 딱 임팩트를 주려고 만든 장표인데, 이런 장표들은 진짜 만들면 좋기는 해요. 이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약간 좀 모순된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는 이야기는 경쟁사보다 우리가 잘한다도 맞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가장 저렴해요. 그게 우리의 정말 잘할 수 있는 강점이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라는 거를 이렇게 힘을 실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여기는 중요하니까 이렇게 꼭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섹션 같은 경우는 이제 IR 덱 상에서 마지막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얘기하게 되는 중점적인 얘기는, 그래서 투자를 받고 나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쓸 거고 무엇에 투자를 할 거고, 그거를 토대로 미래의 먹거리, 미래 성장 동력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돈 받은 걸로 잘했다, 이 정도 잘해왔다, 그냥 저희 자랑한 거예요. 회사 자랑. 여기서부터는 믿고 해주시면 이런 걸 약속할게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들어오면 우리 이런 거를 도입을 할 거예요. 이건 시리즈 A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입을 해서 마케팅이나 세일즈 플랫폼 자체를 아예 완전히 다르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국내 대기업들이랑도 협업을 해서 이런 거 열 거예요. 이거는 시리즈 A 때 있었고, 지금은 저희는 외부 채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투자 받으면 우리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 이런 거를 추가를 해서 프리오더뿐만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구축을 해서 프리오더 모델 자체의 한계성을 극복을 하고 오히려 밸류를 극강으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이제 서비스 단에서 어떻게 풀지에 대한 거면, 이제 이런 거는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는 되어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들. 저희 이제 잘 되면 브랜드 아예 가져와서 대한민국에서 총판으로 공식 판매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뭐 어떻게 우리가 지금 키워냈냐면, 메종마르젤라라는 브랜드가 우리가 시리즈 A 하기 전에는 이거밖에 못했는데, 시리즈 A가 끝나고 나서 올해는 이만큼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정도까지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돈을 더 주시면 더 많은 브랜드, 더 좋은 브랜드를 이렇게 더 키워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해서 단순히 그냥 매출 증대만 뿐만이 아니라 그냥 기술적 고도화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키워가서 그걸 실제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로 준비를 해보겠다. 그리고 해외 진출도 우리는 일본이랑 베트남 이런 곳을 검토하면서 이런 파트너사들이랑 현재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계획들은 전 따로는 안 넣었어요. 그거는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안 넣었는데, 뭐 인건비를 어떻게 쓸 거다 이런 것도 넣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이 펀딩이 끝나면은 저는 이런 인사를 채용을 할 거예요. 뭐 어디 출신의 CMO를 데려올 거고 어디 출신의 CTO를 데려올 거다, 이런 얘기들을 꼭 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신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서 향후 계획에 대한 거, 그리고 현재 상황의 성과, 그리고 우리의 소개,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플러스 알파의 영역인데, 제가 이거는 굳이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동기부여, 창업가의 의지, 서비스적 가치를 얘기하고, 우리 서비스 소개와 현재까지 성과, 그리고 향후에 하게 될 계획, 이 3가지가 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어떤 거냐면 리캡을 한번 하는 거예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아까 여기서 끝나셔도 되는데 욕심 나시면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왜 이 시장에서 제일 강점이 있고 제일 우리가 시장에서 결국 1등을 할 거냐 이런 자신감을 잠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이 부분은 성과에다가 더 세게 넣으셔도 되고 어떤 부분은 사업적 어치브먼트에 그냥 넣으셔도 되고 어떤 부분은 아예 처음에 소개할 때 넣으셔도 되니까 순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여기는 다시 한번 큰 전제에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커머스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누가 가격을 제일 싸게 파느냐? 그거 아니면 여기서만 살 수 있는 제품을 하느냐? 제품의 희소성의 대표적인 게 뭐 아이디어스, 인디고고, 와디즈 뭐 이런 킥스타터 같은 뭔가 뭐 아이디어 제품들을 파는 그런 플랫폼도 될 수 있고 저희랑 비슷한 걸로 하자면 크림이나 뭐 이런 한정판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이 될 수 있죠. 거기 아니면 딴 데서는 살 수는 없으니까 한정판은. 제품의 희소성이.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일반 커머스라면 사실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해서 감성적으로 고객 경험에 대한 개선을 하는 부분도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 더 본질적으로 다가가면 온라인 시장의 온라인 커머스의 핵심은 저렴함이에요.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사고 싶다는 가장 큰 이유는 설문조사 해보시면 1번은 편리함이 아니에요. 1번은 저렴함이에요. 매장보다 싸니까요. 백화점 가서 사는 것보다 싸니까요. 직구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 그 이유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디코드라는 프리오더 서비스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과 제품의 경쟁력조차도 충분히 둘 다 제고 가능하다. 우린 기존에 시장에 없는 제품을 가장 빠르게 팔지 않냐. 나름의 희소성은 갖췄다. 최저가는 말할 필요 없다. 우리가 압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확한 힘을 또 한 번 더 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너무 저렴하게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모든 투자자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쟤네 저렇게 팔아갖고 남기는 남나. 그래서 짚어주는 거예요. 의구심이 있을 부분. 실제로 이 정도 구간이니까 우리 마진 이만큼씩 남기고 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거는 좀 더 전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고 확실하게 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펜딕스에 넣어도 되는 장표기는 해요. 이 장표는. 그리고 이런 거는 비교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더 피부에 와닿게. 보세요. 우리는 백화점이나 국내 대기업이 하는 거랑 거의 가격 차이도 없는데 판매가, 최종가 이렇게 가면 우리 유통수수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마진상은 거의 차이도 없고 실제로 최종 판매가 기준은 이렇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경쟁사 대비했을 때 압도적으로 우월하겠냐, 경쟁 우위가 있겠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죠. 나아가서는 이제 뭐 왜 디코드여야 되냐 이런 것들을 또 비교를 해드리기도 하고 사실 제가 여기에는 오늘 안 넣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 장표를 좀 바꿔서 어떻게 바꿨냐면 경쟁사들을 쫙 다 넣었어요. 그래서 모든 기준을 다 비교했죠. 고객은 어떤 고객이 있는지, 서비스로는 어떻게 차별화가 되고, 마진 구조는 어떻게 다르고, BM은 어떻게 다르고 이런 걸 쭉 다 표로 엄청 크게 하나 만든 덱이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은 그건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서 제가 타 경쟁사 내용이 많아서 그걸 못 보여드리지만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 장표를 쓸 때는 꼭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회사만 다 좋고 나머지는 다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당연히 우리 서비스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결국 뭐냐면 프리오더로 하는 고객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클 수 있을까? 저희도 늘 고민하는 숙제예요. 그래서 그건 인정하고 가세요. 그거를 마치 우리는 완전 무결한 서비스고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들은 다 문제가 있으니까 언젠가 잘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절대 하셔도 안 되고 그렇게 보여주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꼭 경쟁사랑 비교를 할 때는 우리의 문제점은 짚어주되 그걸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알고 있다 정도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 문제들은 투자자들도 공감할 만한 문제들일 경우가 많죠. 성장에 대한 얘기들일 거예요. 그게 우려가 되는 만큼 나머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믿어주시면 우리는 이걸 반드시 극복을 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트렌드들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시리즈 B 때부터 넣은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리즈 B부터는 현실 오브 현실이기 때문에 시리즈 C도 있지만 보통 시리즈 C가 끝나면 IPO 아니면 M&A 못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진짜 구체적으로 나와요. 향후 3년, 향후 5년 안에는 우리 이런 그림으로 이런 실적으로 상장을 하던가 아니면 M&A를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할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임팩트를 주기 위한 마무리 장표를 제가 이렇게 만든 건데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커머스가 어떻게 바뀌어왔습니까? 1세대 커머스들은 그냥 오프라인에서 사던 거 온라인에서 살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다. 이거에서 변화가 멈췄고 2세대 서비스는 쿠팡, 그룹폰, 위메프, 티몬으로 시작된 소셜 커머스다. 가격의 전쟁이었다. 뭉치면 싸서 어떻게든 딜을 모으고 고객들을 더 많이 모으고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해왔던 시장이면은 최근에 현재 트렌드는 이거다. 마켓컬리, 쓱배송, 로켓배송처럼 어떻게 하면 풀필먼트를 더 강화를 하고 더 빠르게 배송을 하고 더 가느냐. 그러면서 현재는 여기지만 다음은 어디냐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꿈이자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톤으로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 회사 서비스 너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자신 있다. 확실히 잘하는 건 이거다. 믿고 해주면 이런 거고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은 이런 꿈입니다. 다음 차세대 커머스는 이렇게 되지 않겠냐. 미래를 먼저 쇼핑하는 경험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 프리오더라는 형태의 소비 형태가 다음 차세대 소비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앞장을 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끝나요, 보통 IR이. 실제로 제가 하는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장표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보여드린 일련의 장표들은 꼭 필요한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되 그냥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 정도로 보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쭉 설명드린 장표들이 그냥 단계별로 좀 혼재되어 있기는 한데 시리즈 A와 시리즈 B는 시리즈 A에서 차가는 장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조금 더 현실화시키고 지표를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미래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돈을 써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키운다 이런 어떠한 흐름으로 장표를 많이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제가 같이 묶어서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다 대표 창업을 하셔서 이미 하신 단계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얼리 스테이지시면은 이제 5억에서 10억 정도의 라운드를 아마 준비하실 것 같고 그게 아니시라면은 이제 시리즈 A 또는 이제 시리즈 B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리즈 A와 시리즈 B는 무조건 현실적인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스스로가 된다라는 믿음이 그냥 거의 미쳐야 돼요. 그게 그냥 몽상가처럼 미친 게 아니라 정말 될 것 같은 그게 와야 돼요. 그래야 남을 설득시킬 수 있어요. 남의 돈 받기가 진짜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펀딩은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제가 창업을 해왔을 때 지난 6년을 돌이켜봤을 때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공감은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모든 건 생존이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존을 더 생각했기 때문에 프리오더라는 서비스로 피봇을 할 수 있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이 아니고 그냥 성장을 한다고 했으면 성장을 어떻게 할까? 만약에 방법은 다를 수도 있어요. 나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성장할 방법이 보여. 이건 다른 얘기지만 아마도 초기 스타트업이고 그리고 가장 원론적이고 내가 왜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아마 생존이 떠오르실 거예요. 런웨이가 얼마 안 남거나 아니면 내가 다음 달 팀원들의 급여가 걱정이 되거나 몇 달 못 버티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게 드실 거예요. 그래서 BEP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느 타이밍에 난 BEP 넘길 건지. 그래서 적자를 보시더라도 계획된 적자를 보시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프리오더로 피봇을 한 2019년 7월부터 굉장히 금액이 적긴 하지만 올해 1분기까지 계속 흑자였어요. 분기별로.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저기에 있어요. 정말 저거를 생각했어요. 다 대표님들이시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대표의 가장 필수 조건은 직원들의 급여를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연봉을 올려야 될 때 올려줄 수 있다. 그럼 이거를 정말 더 심오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이 회사의 대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회사의 서비스로 이 회사의 매출로 우리 임직원들을 먹여 살리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채용이에요. 채용을 당연히 좋은 분들 많죠. 개발자 구하기 힘들고 저희도 힘들어요. 그래서 개발자 저희도 엄청 많이 뽑고 있는데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좋은 사람이어도 우리 회사랑 안 맞을 수 있어요. 원론적인 얘기죠. 안 좋은 사람을 데려오는 건 최악이에요. 그래서 검증도 해야 되고 다 하는데 왜 제가 그냥 보수적으로라고 얘기했냐면 저 보수적에는 왜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에는 지금 어떤 일을
해줄 사람이 꼭 필요해. 조직적으로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 이게 완전히 우리 진짜 그냥 블랙박스야. 전혀 모르는 영역이 있어.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CX팀이 없었어요. 저희는 CS도 아니고 CX팀이에요. CS를 어떻게 처리했냐면 저부터도 저를 포함한 저희 회사 MD들이 같이 CS를 했어요. 채팅으로 다 응대하고 패킹도 하고 뭐 고객 뭐 욕하고 이러면 다 받고 감정 소모도 다 하고. 그러니까 MD들은 언젠가부터 MD를 못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작년에 시리즈 A 투자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신경을 쓰고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했던 게 CX팀이에요. 그리고 왜 CS와 CX의 차이가 왜 생겼냐면 CS는 커스터머 서비스고 CX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예요. 고객 경험 관리와 고객의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차이가 뭐 어디서 오냐면 CS는 발생을 하는 그 시점부터가 이미 회사는 비용이에요. 시간과 운영과 돈이 들어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좀 생각은 뭐였냐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CS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는 이걸 전문적으로 해본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이런 거를 그냥 하라고 하면은 뭐 전화 받고 이런 건 하겠지만 이걸 내가 정말 잘할까?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현재 있는 임직원들이 제일 잘하는 일인가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고 가장 많이 시간을 썼던 게 CX 팀을 꾸리는 거였어요. 지금 계시는 팀장님이 이제 1년을 넘게 계셨는데 그런 팀장님이 영입을 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을 콜드메일도 보내고 직접 찾아 만나서도 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소개도 받아서 채용이 아니어도 정말 CX라는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게 중요할까요? 이런 것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 회사에는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게 구체적이게 됐을 때 채용을 했죠. 좋은 분을. 그래서 항상 보수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조차도 사실은 지금도 입퇴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성장통은 여전히 겪고 있어요. 조직이 갑자기 커지면 반드시 성장통 후폭풍이 오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좀 지혜롭게 넘어가려면 항상 좀 보수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많은 대표님들이 저도 그렇고 제일 힘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알아요. 본능적으로. 이 사업은 틀렸다. 아, 이 사람은 내보내야겠다. 아, 나는 이걸 잘할 수 없는 것 같다. 이런 진짜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울고 싶은 순간. 저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어떻게 없겠어요, 제가. 근데 있는데 오히려 좋은 선택들은 미루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 될 것 같으면 무조건 밀고 가요, 대표님들은. 근데 아니다. 이건 정말 하면 안 된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진짜 부정적인 결정들은 사실 대표님들의 촉이 제일 정확해요. 대표님들 마음속에 정답 다 있어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는 절대 결정 미루지 마시고 가장 빠르게 하세요. 그게 특히 인사하면 더더욱이요.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지금은 뼈 아프고 너무 속이 아프지만 나중에 훨씬 더 이게 잘한 선택이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거는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보여요. 특히 나 펀드레이징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일의 순서를 우선순위를 세우되 제가 봤을 땐 저희가 6년, 7년 차인데도 아직 저는 뭐만 하고 있냐면 저는 회사에서 제가 해야만 하는 일들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은 꿈도 못 꾸고요. 제가 잘하는 일을 조금 시간 날 때 좀 회사를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제 업무들은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해야 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에는 감정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돼야만 하는 거고 이거 안 되면 우리 회사 망해. 우리 서비스 안 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좀 이제 답정 너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제가 이거는 잘못해서 복붙이 됐는데 마지막으로는 유연해지세요. 하다 보면은 진짜 막막한 순간이 오고 이게 아니다라는 순간이 오고 팀원들이 대표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오고 기분이 상할 순간도 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매번 감정적으로 다 소모를 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에요. 내가 이걸 창업을 한 그 순간 이 회사의 대표면은 대부분의 모든 그 회사의 이슈들은 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일이라 생각을 하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너무 지금 힘들다고 나 자학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걸 해야 되고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되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유연하게 좀 말랑말랑해지셔서
좀 넘어지더라도 좀 덜 아프게 넘어지시고 일어날 때도 그 반동을 써서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꾸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잘하고 있지 못해요. 그냥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계속 하려고 하는 것들 위주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잠시 쉬었다가 제가 답변을 좀 다 정리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